요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문학의 숨과 결, 첫 번째 소단원, 노래 문학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래 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흐름들, 그리고 내용적인 특징과 형식적인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노래 문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한 편의 작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규원가인데요. 오늘은 규원가에 대한 내용 학습을 마저 하고 여러분들이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나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학습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규원가라는 것을 봤는데 규원가는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규방은 먼저 여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망의 주체는 바로 그 규방에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독수공방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홀로 남편 없이 집에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독수공방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왜 없었냐면요. 이 사람은 경박자, 아주 경박하게 장안에서 호탕하게 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생집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조금씩 나왔는데요. 특히 자신의 아름다웠던 과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두드러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복습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 어제 배운 부분에서 이어서 한번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삼삼오 야유원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삼삼오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도 자주 쓰죠. 삼삼오 몰려다닌다. 보통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아마 양반들 중에 이 남편과 함께 삼삼오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니던 패거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디를 돌아다녔냐, 삼삼오? 야유원. 야유원이란 옆에 있죠. 기생이 있는 술집을 말합니다. 즉, 삼삼오 모여서 어디 가나 기생 있는 집 갔니, 너? 거기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새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이야? 그래서 너 거기 간 거야? 지금 이렇게 남편이 갔을 법한 곳을 얘기하고 있죠. 이 목소리에서 여러분들 약간 날이 서 있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약간 원망하고 있는 듯한 말투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곧 피고 여기서 곧이라고 하면 꽃입니다. 꽃. 꽃 피고 날 저문 쟤는 때라고 했죠.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녀? 근데 이때 또 어떤 차림새로 다니냐? 백마금편. 백마금편에서 백마는요, 흰말. 여러분 보통 우리가 흰말을 가장 훌륭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난 금편에서 펴낸 채찍을 말하는데 금으로 만든 채찍, 즉 값비싼 채찍이죠. 즉 그 당시에 사대부 양반이 차림새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호사스럽게, 가장 화려하게 하는 차림새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뭐 수수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하면 한 차림으로 어디 어디 머무는 곳, 지금 도대체 어디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어디서 머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심정과 답답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줄 볼게요.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원근은 멀고 가깝고 즉 나랑 지금 집에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니 소식은 더욱 알 수 있으랴. 즉 다시 말하면 알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직접 하지 않고 질문의 형태로 바꿔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는 설의법이라고 하고요. 설의법은 질문의 형태를 빌려서 자신의 정서나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더욱 알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욱 알지 못한다.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집을 나가 기생집을 다니며 소식을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움의 정서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러나 그 남편이 기생집을 다니는지 도대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으니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당연한 감정처럼 여러분들 지금은 느껴지겠지만 이 당시에 사대부 가문의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쓴다? 사실 그건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그 원망을 드러내는 것을 문학 작품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원래 그 당시 여인들의 마음가짐, 그 당시에 여인들이 표현하는 방식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던 한해 정설할 때 봤었던 가시리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구절이죠. 잡사와 두어리만은 잡아두면 서운해할까봐 설아우님이 일단 잡지 않고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가시는데 돌아오소서. 가자마자 돌아와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보면요. 둘 다 공통적으로요. 지금 규원과 둘 다 이미 떠나는 상황이에요. 혹은 이미 떠난 상황. 그래서 이 화자는요, 둘 다 모두 임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임이 뭐 집에 같이 있길 바라든 어쨌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공통된 상황 속에서 둘 다 한의 정서가 나타난다는 점은 똑같은데 문제는 그 한을 표현하는 방식과 한과 함께 나타나는 정서가 조금은 달라요. 먼저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저 보내줄 테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가자마자 얼른 돌아와야 해. 이렇게 당부는 하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얼른 돌아와 하면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규원가는 놀러 나간 남편, 너 어디야 도대체 지금? 네 소식 전혀 알 수 없네. 너 기생집 간 거니?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다리는 태도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는 찾아 나서는 거겠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없어진 사람, 사라진 상대를 찾아 나서는 게 가장 적극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것만큼은 적극적인 태도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가시리에 비하면, 즉 기존의 여성의 화자가 등장하는 문학들에 비하면 굉장히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이란 거는 그 전에 가시리 등의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다소 적극적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의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아마 가시리의 여성 화자도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보내기 싫어서 원망하는 마음도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수긍하면서 가자마자 돌아와야 해 라고 그 정도 아주 소극적으로 한마디 하는 정도로 끝났다면 규원가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인연을 그쳐 쓴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인연이라는 건 당연히 남편과 화자 사이에 부부의 인연이겠죠. 부부의 인연이 끊어졌다. 이제 그쳐 쓴들 끊어졌다고 해도 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겠느냐. 이 또한 서리법입니다. 없지 않다라는 거죠. 즉 아직 생각이 난다. 여전히 아직 그립다라는 뜻을 얘기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려마는. 여기서 얼굴이라는 건 임의 얼굴이겠죠? 임의 얼굴을 못 보니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즉 그립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얼굴을 못 봐도 그립다라는 말이겠지요. 12대 김도길샤 30날 지난하다.
12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거는 오늘날과 달리 시간을 좀 더 의미하는 겁니다. 12시간인데 이 12시간은 그 당시로 따지면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24시간이지만 지금의 2시간이 그때는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12때라면 하루 종일. 하루가 정말 길기도 길구나.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한 이틀, 3일 뒤에 있어. 뭐 어디 뭐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서 계획에 있다면 그 날이 다가오기까지의 하루하루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만 긴 게 아니라 30날, 즉 오늘날로 따져도 한 달이죠. 한 달이 지난하다, 매우 기다리기 힘들고 지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2때랑 30날이 의미하는 거는 하루와 한 달인데 이 하루와 한 달이 정말 말 그대로 딱 하루, 딱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당연히 온종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 자기 삶 내내 이런 의미를 가질 때 24/7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24시간 7일을 의미하는 건데 24/7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24시간 편의점 하면 정말 24시간 딱 운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곳, 즉 계속 열려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12때 30날이 나오는 거는 온종일 하루 종일 뭐 내내 내 인생 평생 늘 길고 지루해. 왜? 의미 없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창은 옥으로 만든 창인데 창문인데 뭐그 당시에 이 규방에 있는 창문이겠죠. 옥창에 심근 매화, 심근은 심은 거예요. 매화를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진 고 내가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여러분 보통 꽃은 1년 단위로 봤을 때 하루에 한 계절에 폈다가 다른 계절이 되면 지고 보통 여름에 펴서 가을에 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몇 번씩이나 피었다 졌다 했다는 걸 보면은 꽤나 계절이 많이 변화했고 그 계절이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문학 작품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떤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거나 뭐 아니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것이 변화하고 있고 무엇이 심화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으니 임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해서 날로 날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심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겨울밤 차고 찬재 자체는 섞어치니 겨울밤 차고 찬 때에 우리 재는 때라고 했었습니다. 자체는 오늘날로 따지면 진눈깨비죠. 진눈깨비가 섞어 내리고 섞어 쳐 내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비를 맞거나 진눈깨비를 맞으면 더 추워집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뭔가 한방 눈과는 다르게 뭔가 빨리 젖는 느낌이에요. 뭔가 눈을 맞으면 거기가 이렇게 바로 젖어서 얼어버려. 그래서 뭔가 더 추위를 불러옵니다. 특히 어는 과정에서 내 몸에 열을 뺏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한방눈이 온다고 한다면 뭔가 더 추위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뭔가 포근한 느낌이 주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눈이 막 그렇게 한방눈이 내린다기보다는 자체눈이라고 해서 진눈깨비의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날로 볼게요.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 무슨 밀고 이건 이제 앞에 했으니까 대꾸가 쓰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네요. 여름날이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이고 그냥 비도 아니야. 여름날 비 오기만 해도 습해서 짜증나는데 그냥 비도 아니고 구준비. 너무나도 비가 세게 오는 경우. 우리 물론 최근에 태풍이 와서 구준비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다행히 수도권 지역은 구준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눈깨비 내리고 구준비 내리는 이 현상. 우리는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냐?
자체눈과 굳은비를 통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화자는 뭘 하고 싶어 하냐? 자연적인 배경을 통해 화자의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쓸쓸해.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더 추위를 느끼게끔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 같고, 여름날 더워 죽겠는데 습해 죽겠는데 굳은 비가 내려서 아이고 널 너무 힘들게 하네. 나 너무 가뜩이나 힘든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쓸쓸함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볼까요?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일다. 삼춘화류란 봄이 돼서 온갖 꽃이 피는 시절, 그리고 호시절은 아주 좋은 시절이죠. 그래서 봄날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경물은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경물이 시름일다. 보통 우리가 봄만 되면 꽃 구경도 가고 여러 가지 소풍도 가고 하는데, 그때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경치가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그렇게 예쁜 계절, 너와 나가기 좋은 계절 그런 게 아니라 임이야. 나는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 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화자의 쓸쓸함과 그리움에 대해서 심화된 표현을 볼 수 있었어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을 볼게요.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올제. 일단 계절은 가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을이고요. 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을에 뜬 달이 방에 들고 방 안에 달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소리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귀뚜라미인데요. 보통 우리가 귀뚜라미는 가을에 많이 울죠.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도 밤에 야근하다 보면 귀뚜라미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되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들은 매미 소리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겠네요. 침대에 누웠을 때 여름에 매미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그때 화자가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실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운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귀뚜라미는 우는 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귀뚜라미는 침상에서 그냥 원래 자기의 뭐 구애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먹이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다가 투영시켜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뭐 웃고 있다든지 자신의 감정대로 동물이나 이런 곤충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게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아라 하면 실소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 실소는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만 이따가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어서 보면 어쨌든 그 실소리란 거에 감정을 부여해서 이입해서 상이 침상에서 운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우는 마음은 사실 화자의 마음이란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줄 보면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 햄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만 많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님이 오지 않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님 보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죽고 싶어도 쉽게 죽을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승전결 중에 승 부분이에요. 정리하자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우리 가시리와 비교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자의 애달픈 심정이 아유 죽기도 어렵네. 죽지도 못하겠어. 그저 생각만 많아지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겠지만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객관적 상관물이 사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객관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할 때 그 사물을, 빗대어 표현했던 그 사물을 우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이 뭐 그립다라든지 아니면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이나 사물, 어떤 대상에다가 투영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입은 어떤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서요. 투영된 대상이 먼저 나오고 그게 감정이입의 대상이자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그 대상이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는 서술어가 쓰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 말이야? 결국 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실소리 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실소는 객관적 상관물이자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실소리 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 감정이입이라는 겁니다. 실소는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소리를 낸 것뿐인데 먹이를 찾는 것뿐인데 자기 짝을 찾고 있는 것뿐인데 울고 있다라고 뭔가 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서러움이란 감정을 투영시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땡땡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나와 있으면 보통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땡땡이라는 대상에 좀 더 집중한다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막 명확하게 분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건 객관적 상관물만 되지 감정이입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전 부분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도로여 풀처애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돌이켜 풀어서 해다. 우리 해다는 생각하다라고 했죠? 다시 돌이켜서 풀어 하나씩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내가 지금 막 님을 그리워하고 이미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미 어디 있는지 한탄하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잊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나 꺼냅니다.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빚기 하나. 청등, 푸른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금 이건 이제 푸른 검은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고 여러분 뭔지 알죠? 음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서 자주 많이 쓰이는 악기입니다. 이제 검은고를 꺼내서 비스듬히 안았어. 여러분 이제 안았으니까 그걸 쳐보겠죠? 저변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이제 막 연주를 하는 건데 갑자기 왜 화자가 난데없이 검은고를 꺼내서 연주를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이겠죠. 남편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남편으로 인해서 쓸쓸하고 고독한 자신의 독수공방하고 있는 생활을 잊기 위해서 악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저변화는 이제 병련화라는 한 곡조를 시름에 타서 섞여서 타고 있는데 탄다라는 거는 연주한다는 거예요. 이 연주 소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이 시름을 잊으려고 치는 건데 여전히 그 소리마저 굉장히 서글프게 들립니다. 한번 볼게요.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 소상야우는 뭐 소상에 내리는 밤비라는 뜻인데 이게 옆에 해설을 보니까 소상팔경의 하나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경치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인가 봐요. 어쨌든 그 비 내리는 소리에 대나무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하네요. 굉장히 좀 을씨년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막 투둑투둑투둑투둑 비 오는 소리에 막 대나무가 쏴 이렇게 섞여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막 기분이 좋고 활기찬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서글프고 뭔가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비유 있습니다. 화포천년의 벼락이 운 있는 듯 화표천년은 묘 앞에 세우는 망주석이래. 일단 느낌부터가 굉장히 죽음의 이미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학, 특별한 학, 천년 만에 돌아온 학이 운이는 듯, 울고 있는 듯, 학의 그 소리가 막 울는데 이것도 왠지 망주석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막 기분 좋은 울음소리라기보다는 조금 슬픈 소리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검은고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직유법이죠. 뭐뭐 하는 듯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검은고의 소리가 굉장히 서글프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검은 고소리가 이렇게 서글픈 이유는 검은 걸 치고 있는 화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슬픔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옥수에 타는 수단 예솔이 있다마는 옥수는 아름다운 손이에요. 섬섬옥수 이런 말들 가끔씩 씁니다.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연주하는 수단 솜씨는 옛솔이 있다마는 마치 자기가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얼굴이 있었듯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연주하던 그 솜씨는 아직 남아 있어. 근데 그때와 달라진 건 다른 거죠. 젊은 시절 연주할 때는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들어주는 남편이 없습니다. 부용장 적막하니 뉘기에 들릴소니. 부용장은 연꽃을 그려놓은 휘장인데요. 아무튼 자기 방 안에 휘장을 친 방 안이 적막해요. 아주 조용하고요, 고요하고요, 아무도 없어서 쓸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마찬가지로 질문이지만 질문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듣지 못한다. 쓸쓸한 자신 혼자만에 있는 환경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한 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간장이 구애하야 구비구비 근처서라. 선생님은 이 구절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슬픈데요. 간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신체 부위에서 왜 우리 대장, 내장, 위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신체 장기들이 9번 꺾였대. 9번 굽어져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배가 너무 아픈 날에는 막 안에 있는 장기가 막 꼬여서 베베베베 꼬인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런 걸 우리는 구곡간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9번 꼬여서 뭔가 장기들이 꼬여 있는 느낌, 굽어져 있는 느낌, 그런 말을 구곡간장이라 하고 실제로 구곡간장의 뜻은 시름과 한이 가득 찬 마음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간장이 구애하야는 여러분 시름과 한이 내 안에 너무 많다. 그만큼 정말 간장이 끊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쓸쓸한지 간장이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뒤틀려서 끊어지는 것 같이 슬프다라는 마음 굉장히 슬픕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검은고를 꺼내서 연주를 했는데 오히려 더더욱 이전의 소리와 비교했을 때 들어주는 이가 없다라는 그 다시 쓸쓸함이 더 크게 몰아쳤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내용도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전의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검은고를 타며 외로움을 달래려 함.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는 외로움을 달래려 했으나 그러나 실패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잠을 들어서 이제 꿈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요? 네, 임을요. 남편을요.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원수로셔 잠조차 깨어난다. 잠을 자서 꿈에서라도 봐야지 하고 잠을 들려고 하는데 우리 보통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잠을 청해서 잠을 잠으로써 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람에 지는 잎, 바람에 흔들리는 잎소리, 떨어지는 잎소리와 풀 속에서 우는 벌레, 아까 우리 뭐 실술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원수를 졌는지 잠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나의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는 잎과 우는 짐승, 이 우는 짐승, 우는 벌레는요,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꿈을 꾸게끔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잠조차 못 들게 하는, 그래서 그리움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방해물들, 장애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장애물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선생님 같은 걸로 표시해 둘게요.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 막혔어도 여러분 혹시 견우와 직녀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네, 견우와 직녀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옥황상제가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은하수로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1년에 한 번, 딱 7월 7일에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그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커플이죠. 그 고사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천상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에 의해 막혔어도 라고 돼 있네요. 7월 칠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7월 7일 칠석일에 딱 한 번 만난다고. 그래서 7월 칠석 1년에 한 번, 1년 1도는 1년에 한 번의 때를 실기, 놓치지 아니하는데, 실기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견우와 직녀에서 장애물이 되는 건 뭘까요? 네,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좀 더 연결해서 보시면 나는 임을 만나고 싶어. 현실에서 못 만나죠. 이미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꿈에서라도 만나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꿈을 막는 것은 지는 임과 우는 짐승. 얘네들은 나의 잠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견우와 직녀 사이에 있는 은하수 같은 거죠. 근데 견우와 직녀는 그 은하수에 막혀 있어도 아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납니다. 근데 나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렸건데 약수는 매우 수질이 약해서 깃털조차 잠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잠겨버리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물이에요. 이거는 뭐 상상 속의 물입니다.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우리님 가신 그 뒤에는 무슨 약수, 여기는 그냥 장애물이라 할게요.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그쳤는고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아니 은하수를 막은 견우와 직녀도 만나는데 우리님은 뭐가 가렸거리에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뭐가 있길래 무슨 장애물이 우리를 막길래 우리는 이렇게 소식도 알 수 없이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듣는가? 이렇게 자신의 장애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견우와 직녀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형편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걔네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만났는데 우리는 못 만난다. 이런 식의 대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고사를 인용하고 자신의 처지와 대조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어요. 이제 기승전결의 마지막쯤, 결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난간에 비껴셔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잠을 들려고 누웠다가 이젠 다시 잠도 안 오니까 다시 나가서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신 떠나온 곳을 멍하니 바라보는 겁니다.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초로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고요. 모운은 날이 저물 무렵의 구름이랍니다. 이제 막 시간의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맺힌 이슬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 구름도 지나가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임을 기다리면서, 임을 그리워하면서. 중림의 푸른 곳에 새소리는 더욱 쉽다. 여기서 중림이라는 것은 대나무 숲을 말하는 거고요. 푸른 곳에 새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새소리가 더욱 서럽대요. 이것 또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새는 그냥 울고 있습니다. 새에게 감정이 있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막 배고파서 우는 소리일 수 있고 먹이를 찾아가기 위해 짝을 찾기 위해 우는 소리일 수 있으나 그거는 지금 서럽게 들리는 이유는 화자 자신이 서럽기 때문이죠. 즉 화자의 서러운 감정을 새소리에다가 이입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정이입이다. 외로움과 쓸쓸함이라는 감정을 다른 대상에다가 투영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이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다. 정말 셀 수 없이 많다고 하겠지만 그 다음엔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방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방명은 아주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복이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홍아는 붉은 얼굴, 보통은 젊은 여성에게 많이 쓰이는데요.
핏기가 이제 아직 잘 도는. 그래서 복이 없는 젊은 여성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이 세상에 서러운 사람 참 많겠지만 나 같은 여자는 또 없을 거야.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지위는 까닭이죠. 아마도 이 임, 내 남편 때문에 남편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즉 죽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그 쓸쓸함의 깊이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승전결 마지막이 끝났어요. 결.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과 임에 대한 원망. 나 같은 사람 또 없을 거야 라면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팔자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해서, 날 떠난 임에 대해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본문에 대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분석하는 학습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맨 처음 감상하기 위한 질문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감상 포인트라고 알려줬던 질문 2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감상 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여인은 방 안에 홀로 남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겠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들 잘 찾았네요. 이제 장한유업의 경박자를 만나라는 말이 나왔듯이 놀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수 공방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놀러 나갔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갔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질문, 방 안에서 홀로 남편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은 어떠할까? 선생님이 질문 자체에서 그리워하며 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단순히 그리워하고 쓸쓸하고 외로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난, 나를 버리고 간 임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기존의 여성 화자들이 한의 정서를 나타날 때와는 다르게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3번째, 작품에서 느껴지는 음악적 특징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덧붙여본 감상하기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노래문학이니까 여러분들 내용에 지금까지는 집중해서 봤는데 사실 이 안에도 흐르고 있는 음악적인 운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대어 풀이를 막 적고 해석하는 것을 적다 보니까 놓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쌤이 일부 구절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방금 마지막에 봤던 결 부분인데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중세국어로 읽다 보면 원문 그대로 읽다 보면 조금은 운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4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모든 게 다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을 사음보 연속체라고 해요. 계속해서 사음보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음보 연속체는요, 이 규원가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규원가는 가사인데 가사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가사는 마치 하나의 그냥 산문처럼 굉장히 내용이 쭉 이어지는 긴 문장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산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음보의 형태로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래 문학의 한 장르로서 분류가 되고요. 이 안에서 흐르는 운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에만 집중하다 놓칠 수 있는데 잊지 말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하, 잘 몰랐는데, 눈으로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운율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면 이제 마지막 핵심 정리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래는 규방 가사죠. 규방은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고요.
그로 인해서 규방가사라는 것은 여러분 규방에서 여인들이 지은 노래가 되겠죠. 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4음부 연속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노래문학이고요. 성격은 고백적입니다. 작가 자신의 경험이 화자에게 투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난설현의 생애가 그대로 이 화자의 생애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제재는 규방 부인의 한많은 삶, 그리고 주제는 비슷합니다. 독수공방하고 있는 여인의 삶과 한, 그 다음에 조금만 덧붙이면 떠난 임에 대한 원망,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네요. 특징은 많은 게 있겠지만 선생님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 상황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과거와 현재에 대비되고 있다. 자신의 옛날 모습들 떠올리는 것들 생각날 겁니다. 두 번째,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우리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비유와 영탄 등 다양한 표현 방법과 고사를 활용하였다. 비유가 사용됐던 거 기억나죠?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영탄이라는 건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중간에 자신의 감정을 뭔가 절제하지 않고 표출하는 부분들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 활용,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당시에 사실 가사는요. 남성이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여성 작가죠. 그래서 섬세한 여성의 문체로 높은 문화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자신의 처지를 고백적으로 잘 표현함과 동시에 중간중간에 비유적인 표현이든 고사 인용이든 다양한 또 운율을 살리는 표현들까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를 여러분들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이해학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답을 확인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학습을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일단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학습 활동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답 확인할게요.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기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잠시 한번 손목도 돌려주면서 근육도 풀어주시고 나머지 필기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서 다시 보면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인사할게요. 안녕!